이번 강의는 그 자본 조달과 자본 비용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기업이 이제 CEO가 자본 예산을 통해서 경제성 평가를 하고, 그래서 실물 투자에 대한 그 결정이 나서 이제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다음 단계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자본을 조달하면은 그 자금을 제공한 사람에게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자본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여러 형태의 그 자본 조달 방법을 살펴보고, 각 그 방법에서 부담하게 되는 자본 비용은 어떻게 산출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좀 더 기업 가치와 또는 투자은의 가치와 연계해서 알아둬야 될 가중평균 자본 비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겠어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CAPM을 공부했는데, CAPM은 그 포트폴리오 이론과 이제 한 세트예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그 CAPM이 나왔는데, 최종적인 그 내용은 그 투자 대상이 되는 주식 이제 기대 수익률, 투자 대상이 되는 주식, 위험자산이죠. 위험자산의 위험과 기대 수익률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이란 말이에요, CAPM이. 근데 그 CAPM 안에는 이제 자본시장선과 증권시장선 두 개가 있는데, 비교를 해보면은 자본시장선은 이제 총위험, 표준편차와 기대 수익률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증권시장선은 그 체계적 위험, 베타와 기대 수익률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이죠. 보통 우리가 CAPM이라고 하면은 이제 증권시장선을 말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증권시장선이 이제 많이 이용이 되는데, 그 이유는 이제 현실적으로 분산 투자가 가능하니까 총위험 중에서 분산 투자로 제거되는 비체계적 위험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체계적 위험만 가지고 기대 수익률과의 관계식을 보는 거죠. 그게 증권시장선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강의 학습 목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본 조달에 대한 기초 개념을 먼저 소개하고,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다양한 그 방법들을 설명을 하겠어요. 그리고 자본 비용을 이해하고 자본 조달의 그 원천별로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 그 여러 가지 방법별로 그 자본 비용을 어떻게 산출하는지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산출해서,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본을 조달할 때 그 자본의 이제 타인 자본, 자기 자본으로 이렇게 조달을 하게 되면은 여러 자본이 합쳐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대표할 수 있는 그 평균 자본 비용으로 이제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말하는데, 그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산출해서 이것이 기업 가치와 어떤 관계를 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목차도 자본 조달이 뭔지, 또 자본 조달의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자본 비용은 뭔지, 그리고 그 여러 가지 방법별로 조달되는 그거를 이제 원천별 자본 비용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구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통해서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구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과 기업 가치의 관계까지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본 조달의 개요를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경영자가 해야 될 일이 두 가지예요. 대차대조표의 내용을 보면은 재무관리의 기능을 알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경영자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좋은 투자안을 찾아내는 거죠. 회사의 먹거리, 좋은 투자안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투자를 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거예요. 자금을 조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조달한 자본은 대차대조표 대변에 나타나죠. 그렇죠? 대차대조표의 차변에는 자산인데 그 자산은 어떤 자산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CEO가 결정한 내용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대차대조표 차변에는 그 주로 반도체 생산 설비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반도체에 투자한 거죠. 그리고 현대자동차의 그 대차대조표 차변에는 자동차 생산 설비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에 대해서 투자를 한 거죠. 그랬을 때 그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자금을 조달했느냐가 대차대조표 대변에 나타나는데 어떤 회사는 부채가 많고 어떤 회사는 적고 이런 거죠. 그래서 그 경영자가 결정해야 될 일은 두 가지인 거예요. 항상 대차대조표 차변에 해당되는 자본 예산과 대변에 해당하는 자본 조달 결정 이것이죠. 근데 이제 자본이라는 말은 대체로 장기간 사용되는 자금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 시설 투자와 관련된 그런 자금을 얘기하는 거고요. 보통 단기간 사용하는 그런 돈은 운전자금이라고 그러죠. 운전자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런 운전자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설 투자와 관련된 큰 돈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본 조달이 중요하다. 좋은 투자안을 찾아서 실물 투자 결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투자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느냐에 따라서 자본 비용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본 비용은 그 자본 예산에서 사용하게 되는 할인율이에요. 자본 예산에서 가장 우월한 그 경제성 평가 기법이 MP비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MP비법은 결국 투자안에서 비롯되는 현금 흐름을 이렇게 그 현재 가치로 구하고 거기서 C제로를 빼는 게 이게 바로 MPB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좋은 투자안을 선택을 하면은 그거는 분자에 해당하는 C가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느냐는 것은 밑에 K를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수값이 여기가 바로 투자안의 가치인데 이 자본 예산이 요 C를 결정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본 조달이 요 밑에 할인율을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투자를 결정해서 영업 현금 흐름을 크게 만들고 뭐 잉여 현금 흐름이 될 수 있고 그 현금 흐름을 크게 만들고 그 다음에 자본을 잘 조달해서 그 할인율을 작게 만들어야 NPV가 커지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자본 조달의 방법을 그 유형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차입금이에요. 대차대조표에서 이렇게 보면은 재무상태표에서 이렇게 보면 이쪽이 이제 자산이고 이거는 이제 투자 결정과 관련된 거고 여기 이제 부채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자본. 그래서 이제 이쪽을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맨 처음에 외상 매입금 이런 거 있겠죠. 근데 그런 거는 그 운전자금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차입금. 그래서 시설 투자와 관련된 차입금. 그래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금을 조달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데 이제 그 돈을 빌릴 때는 뭐 이자율 몇 프로의 뭐 상환 조건은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거를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기업에서 볼 때 실제로 부담하는 그 금리는 이자 지급 조건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자를 우리가 정상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 훈합이에요, 훈합. 그래서 1년 동안 사용한 그 자본 사용의 대가를 이자로
1년이 지난 시점에 지불하는 거. 그러니까 100만 원을 빌려서 10만 원에 10%로 1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한다면은 그때 10%라고 하는 거는 올 초에 100만 원을 빌려서 1월 1일에 그리고 12월 31일에 가서 10만 원의 이자를 갚는 그런 조건이에요. 그런데 어떤 때는 이자를 먼저 내는 선납 조건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그 이자를 그 1년에 두 번 반년마다 내거나 아니면은 분기마다 내거나 심지어는 뭐 매달 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매달 내게 되면은 그 실제 기업이 부담하는 금리가 이제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꺾기 실세 금리에 맞춰서 그러니까 시중 금리가 너무 비싸가지고 이제 금융당국이 몇 프로 이상은 받지 말라고 규제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규제를 한다고 해서 그 은행이 5% 이상을 받지 말라고요? 그러면 5%를 받느냐? 그렇죠. 겉으로는 5%를 받아요. 그런데 그것을 거기서 발생하는 손실을 다른 데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 그 보상성 예금, 꺾기,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꺾기를 강요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꺾기를 들게 되면은 그 꺾기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부담까지 금리에 반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또 차입금 금리에 영향을 준다 이겁니다. 그게 이제 은행에서 빌리는 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그 회사채 발행, 회사채는 이제 그 주식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용증서, 돈을 빌려주고 그 이자와 원금을 갚는 그런 차용증서인데 그거를 발행해서 증권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거죠. 대체로 회사채는 만기가 3년인 경우예요. 그래서 만기가 깁니다. 3년이 돼도 또 차환을 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새로운 회사채를 발행해서 그걸로 바꿔요. 그래서 회사채 발행의 경우에는 은행에서 빌리는 차입금보다 그 만기가 길어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체로 한 번만 사용한다 해도 만기가 3년이고요. 회사채는 분기별 이자 지급 조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4번씩 이자를 지급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차대조표 대변에서 차입금과 회사채는 부채를 구성한 거지만 주식 자본을 구성하는 주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발행을 해서 그 자본을 조달하는 건데 주식의 경우에는 이제 이익이 생기면은 배당을 하고 이익이 안 생기면 배당을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부채는 고정적으로 이자를 지급해야 되지만 주식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부담이 적죠. 그래서 부채의 경우에는 이자를 이번에 형편이 안 돼서 못 줬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러면은 부도가 나는 거죠. 그럼 회사가 망하는 거니까 이자는 무조건 줘야 되는 거고 주식은 그런 부담이 없이 그래서 불경기에 대한 그 대응력이 주식의 경우에는 더 높다 이런 얘기를 하죠. 보통주와 우선주가 있는데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그 우선주가 그 의결권이 없는 대신에 배당을 더 많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경영권에 문제가 있다면은 회사가 우선주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그런 게 아니면은 보통주를 발행할 수도 있죠. 그래서 보통주는 그 어떤 기본이 되는 주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액면주, 무액면주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액면주죠. 그래서 만약에 그 5,000원짜리 그 액면으로 주식을 발행했는데 8,000원을 받았다. 이러면은 이제 5,000원은 자본금이 되고 3,000원은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액면주는 아예 그런 게 없이 8,000원이 그냥 자본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액면주는 발행 주식수만 있지 그 발행 주식수에 그냥 그
시가를 반영해가지고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무역면제를 쓰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액면제를 써요. 그런데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는 똑같습니다. 다만 회계 처리가 달라지는 것뿐이죠. 이제 그렇게 해서 주식을 발행하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는 옵션부 증권을 발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채권이나 주식에 그 옵션을 추가해서 그 자금을 좀 원활하게 조달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스탁 옵션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이 있어서 그 주가가 오르면은 살 수 있는 일정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옵션이니까 스탁 옵션을 그 발행할 수도 있어요. 또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때는 사채로서 이자를 받다가 주식시장이 아주 좋아진다 이러면은 그 주식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주가 상승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채권이죠.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채권인데 그거는 전환사채와 달리 신주를 인수해도 주식이 하나 생기는 거죠. 기존 사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전환사채는 그 전환권이라는 옵션을 행사하게 되면은 채권이 없어지고 주식으로 바뀌는 데 비해서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수의상환사채는 만기 이전에 회사가 상환할 수 있는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그 스톡옵션이나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모두 그 채권, 그 증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데 비해서 수의상환사채는 회사가 행사할 수 있는 그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수의상환사채는 일반 사채만도 못하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그 전환사채나 신주권부 사채는 일반 채권에다가 전환사채, 전환권, 신주인수권이라는 옵션을 추가해서 그 일반 사채를 스트레이트 본드라고 하죠. 스트레이트 본드 또는 뭐 볼렛 본드라고 하는데 그거보다 큰데 수의상환사채는 일반 사채보다 가치보다 오히려 작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양한 증권을 발행을 함으로써 자본을 조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자본 비용은 어떻게 산출하냐?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자본을 조달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돈을 빌리면은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되죠. 그게 자본의 사용 대가로 자본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자본 비용은 K로 표시해요. K. 그래서 cost of capital 이렇게 해서 K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채권으로 조달하면은 채권자에게 이자를 지급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주에게 자금을 조달했으면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자본 비용이에요. 그런데 자본 비용은 금액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사용한 원금을 기준으로 퍼센트 단위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은행의 이자율 5%다. 그러면 그 5%가 바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부담하는 자본 비용이 되는 거죠.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할 때는 배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배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이제 주가를 어느 정도 높여줘야 돼요. 그래서 수익률이 나야 되는데 그걸 이제 주식 수익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주주에게 지급하는 그 자본 비용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설명은 좀 뒤에서 더 하도록 하고.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자본 비용이라는 말과 수익률, 할인율 이런 말들을 많이 써요. 그래서 자본 비용으로 할인한다라는 말도 있고 수익률로 할인한다는 말도 있고 현재 가치를 구하면서 그리고
할인율로 할인한다는 건 뭐 말 자체가 할인율이니까 뭐 이상할 거 없죠. 근데 자본 비용으로 할인한다, 수익률로 할인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가 일단 자본 비용은 누구의 입장에서 얘기한 거냐면은 기업의 입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본을 끌어다 쓰는 대가로 줘야 되니까 자본 비용이라는 말은 기업의 입장에서 쓰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수익률은 그 기업에다가 자본을 제공한 투자자의 입장이에요. 투자자의 입장. 그러니까 투자자가 왜 그 기업에 자본을 제공을 합니까? 그 이유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수익률이 그 목적인 거고, 자본을 사용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본을 사용한 대가로 자본 비용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증권의 양면성이죠. 증권의 양면성. 그러니까 증권이라는 게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수단이고, 누구 입장에서? 기업의 입장에서. 그리고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증권의 양면성이라고 합니다. 증권의 양면성 때문에 똑같은 거를 놓고 한쪽에서는 자본 비용이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미래 가치를 볼 때 우리가 수익률이라는 말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 화폐 시간 가치에서 보면은 현재의 시점과 미래의 시점이 있어서 이쪽에서 P0를 P1으로 갖고 갈 때 수익률이라는 말을 쓰고 P1을 P0로 갖고 갈 때 할인율이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의 가치를 보는 관점에서 수익률이라고 했다면은 할인율은 현재 가치를 보는 관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것과 요것이 또 같기 때문에 결국 자본 비용과 수익률은 누구의 입장이냐에 의해서 동전의 앞뒷면이고, 수익률과 할인율은 현재 가치를 얘기하는 거냐 미래 가치를 얘기하는 거냐, 그것에 따라서 또 동전의 앞뒷면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세 개가 다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본 비용으로 할인한다, 뭐 수익률로 할인한다, 할인율로 할인한다, 이런 말들이 혼용돼서 사용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자본 비용과 기업 가치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봅시다. 우리가 현재 가치 개념이 이용되는 세 가지 분야가 중요하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때 첫 번째가 증권 가격의 산출. 그러니까 주식과 채권의 내재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 현재 가치 개념을 이용한다는 거 있었고, 그 다음에 실물 투자의 결정. 그러니까 자본 예산에서 투자안의 가치를 구해서 투자 비용을 빼니까 NPV가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현재 가치 개념이 이용됐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기업 가치 평가를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 가치 평가, 현재 가치 개념이 기업 가치 평가에 이제 적용되는 게 이번 강의와 이제 자본 구조 이론에서 다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가치라는 것이 미래에 기대되는 현금 흐름, OCF 또는 여기 뭐 FCF일 수도 있고, 그랬을 때 그것을 할인한 현재 가치란 말이에요. 그때 요 할인율이 바로 자본 비용이란 말이에요. 자본 비용. 그러니까 현재 가치를 구하기 위한 그 할인율이 자본 비용이니까 자본 비용은 분모고, 그 분모가 커지면 분수값은 작아지잖아요. 분모가 작아지면 분수값은 커지고, 그러니까 자본 비용은 기업 가치와 역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기업이 경영자가 그 자본 비용을 최소화시켜야 기업 가치가 커진다라는 얘기예요. 이때 이제 자본 비용을 생각해 보면은 그 대차대조표의 대변을 보면은
얘기한 것처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차입금도 있고, 회사채도 있고, 자본 비용도 있고, 또 옵션부 증권도 발행을 했으면 그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에, 이것들의 자본 비용을 각각 어떻게 구하냐. 각각을 구했는데, 그걸로 우리가, 하나의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 돈을 모아서. 그럴 때에 OCF는 한 덩어리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OCF가 회사채로 해서 생긴 부분이 따로 있고 또 차입금으로 해서 생긴 부분이 따로 있고 이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체 영업현금 흐름을 할인하기 위해선 자본 비용을 하나로 만들어야 돼요. 그게 대표 자본 비용인데 평균을 해야 되죠. 평균. 그래서 평균 자본 비용인데 그냥 평균 자본 비용이라고 하면 안 되고 전체 자본 구성에서 각각의 자본이 차지하고 있는 그 구성 비율로 평균한 거.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 해서 WACC 이렇게 와크라고 그러죠. 와크. 미국 사람들은 웩이라고 그러더만 그냥 와크라고 하죠. 원천별 자본 비용을 각각 구하고 1호부터 와크를 구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구한 와크가 바로 투자안의 현금 흐름을 할인할 때 할인율 K 바로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투자안의 가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원천별 자본 비용을 하나하나 어떻게 구하는지를 살펴보자 이겁니다. 법인세가 없는 경우라면은 법인세가 없다면은 그냥 말 그대로 빌린 돈이 B고 매년 말 I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면은 그때는 B분의 I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해 전 세금 효과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법인세가 없으니까 세금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고려하기 전에 타인 자본 비용이라고 해서 이제 KD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KD가 B분의 I다 이거예요. B분의 I. 그래서 100만 원을 빌려서 100억을 빌려서 10억씩의 이자를 지급한다. 그러면 10%가 바로 이제 타인 자본 비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법인세가 있잖아요. 그렇죠? 세금이 있어요. 그러면은 법인세 세금이 있다면은 그 비용 처리되는 것들은 모두 뭐가 있어요? 감세 효과가 있어요. 감세 효과. 감세 효과를 우리가 어디서 얘기를 했었을까요? 자본 예산에서 현금 흐름을 측정을 할 때 OCF를 측정하는 방법이 두 개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세후 EBIT에다가 감가상각비를 더하는 거고 또 하나는 세후 EBITDA에다가 감가상각비의 감세 효과를 더한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감가상각비도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감세 효과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자가 I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I가 비용 처리되면서 얻는 감세 효과는 I 곱하기 T예요. 그때도 감가상각비의 감세 효과도 감가상각비 디프리시에이션 곱하기 T예요. 뭐든지 그래요. 비용에 법인세율을 곱하면은 감세 효과 금액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개인 사업자들이 곧잘 잘 이익이 나면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비용을 써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벤츠를 빌려서 리스로 쓴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한 달 벤츠 리스료가 뭐 500만 원씩 나가서 그 6천만 원을 1년에 낸다. 그러면은 6천만 원 곱하기 만약에 세율이 30%라면은 1,800만 원. 그 비용의
세율을 곱한 1,800만 원이 세금 절감 효과예요. 그럼 6천만 원이 다 나가는 게 아니고 1,800만 원을 빼고 나면 4,200만 원이 비용 처리가 되는 거죠. 4,200만 원이만 실제로 비용으로 지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와 똑같이 여기서도 이자 I가 비용 처리되면서 없는 감소 효과가 IT란 말이에요. 그러면 I라는 돈이 나가도 실제로 IT만큼의 감소 효과가 있으니까 이거는 I의 1-T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이게 실제 부담하는 그 자본 사용 대가예요. 아까 벤츠 사는데 한 달에 500만 원씩 내면서 1년에 6천만 원 내는데 30% 법인세 효과를 생각해 보면은 세금 효과를 생각해 보면은 4,200만 원을 부담하는 것이다 이랬잖아요. 그게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사용하는 부채 원금은 B란 말이죠. 그러니까 B분의 이게 바로 이렇게 요게 세후 타인 자본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여기서 뭐라 그랬으니까 B분의 I는 KD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KD 곱하기 1-T 하니까 KI가 되는 거죠. KI는 세금 효과를 감안한 타인 자본 비용이에요. 세후 타인 자본 비용. 그래서 KI는 KD 곱하기 1-T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KI가 KD보다 작죠. 왜냐면은 T가 양의 값을 갖고 1보다 작을 테니까. 항상 작다? 항상 작진 않아요. KI가. 왜냐면은 이렇게 되려면은 이자 비용의 감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일단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영업이익이 있어야 돼요. 영업이익이. 영업이익이 없으면은 이자 비용의 감세 효과를 얻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없으면은 KI와 KD는 같아요. 그런데 대체로 우리가 그렇게 특별한 경우를 가정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이익이 있으니까 그 이익이 또 이자 비용의 감세 효과를 얻을 정도의 이익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자가 100이 나가는데 영업이익은 100보다는 많다. 이런 얘기예요. 이럴 때 이런 시기 세후 타인 자본 비용을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부채에 대해서는 아까 타인 자본 비용을 구한다고 그랬는데 그 타인 자본 비용이 차입금에서나 또는 회사채에서나 그렇게 이제 구한단 말이에요. 아까 KD, KI 이렇게 구하는 것처럼. 그러면 이제 자기 자본 비용은 어떻게 구하냐? 자기 자본 비용은 주주가 이 회사 주식을 사면서 기대하는 수익률, 그것이 바로 경영자가 주주에게 최소한 줘야 될 자본 비용이에요. 왜 그렇죠? 그게 이제 증권의 양면성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주식을 사는 사람은 삼성전자의 주식을 사는 사람은 삼성전자 주식을 사면서 이 정도의 수익률을 받는 것이 기대된단 말이에요. 이 정도는 받아야겠다. 이 정도를 기대하고 산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가 그 정도 기대 수익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면은 이 사람은 그 주식을 판단 말이에요. 그럼 주가가 떨어지고 삼성전자의 기업 가치는 쪼그라드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기업 가치가 줄어들지 않으려면은 최소한 투자자가 기대하는 수익률은 만들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투자자는 많이 받을수록 좋겠죠. 그리고 경영자는 자본 비용을 적게 줄수록 좋고, 그러다가 두 개가 만나가지고 일치가 되는 균형 수익률이 생기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CAPM으로 구한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CAPM으로 구할 때 내용을 생각해 봐요. 증권시장선이 베타를 증권시장선에다가 넣어서 나온 기대 수익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베타가 2다 라고 하면은 여기 이해가 있죠. 무이연금리가 10%고 시장 수익률이 14%일 때 가나기업의 자기자본 비용은 얼마냐? 가나기업의 베타, 주식 베타는 1.5다 이래요. 그러면은 자기자본 비용은 보통 K2로 표현을 합니다. K2. 그랬을 때 K2는 RF 플러스 ERM 마이너스 RF 곱하기 베타 I, 이게 바로 ERI죠. 그러니까 요 베타에 대응해서 적정한 기대 수익률은 ERI다 라는 게 바로 증권시장 선언입니까? 그럴 때 여기가 10%니까 0.1 더하기 여기는 시장 수익률이 14%니까 0.14 빼기 0.1 하고 곱하기 베타가 1.5라니 1.5를 놓으면은 이게 16%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6%가 그 주식을 사는 투자자가 요구하는 균형 수익률이 되는 거고, 그것이 기업의 경영자가 최소한 이 정도를 줘야 기업 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CAPM으로 구한 기대 수익률이 자기 자본 비용이 된다 이거죠. CAPM이 유용한 그런 이론을 모델을 제공하는 거죠. CAPM을 현실적으로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제 CAPM도 그 가정을 여러 가지 전제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구해봤더니, CAPM이 구한 기대 수익률이, 이렇게, 나오질 않고, 예를 들어, 현실적으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값이 나온다. 그건 이제 어떤 값인지는 뒤에서 설명할 텐데, 이게 잘 안 맞으면은, 이러한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CAPM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PER을 이용하는, PER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이거예요. PER은 주식 수익 비율이 PER입니까? PER. PER은 EPS 분의 주가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EPS의 몇 배로 형성되어 있느냐는 걸 얘기하는 건데, 이거를 역수로 취하면은 여기 이쪽은 EPS가 위에 가고 주가가 될 거고, 그리고 왼쪽은 퍼분의 1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퍼분의 1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EPS가 순이익이고 주식 가격 대비 EPS니까 이익이 이 정도 난다. 그럼 주가 대비 이익이 나는 수익률, 그 주식 수익률이 바로 주가를 할인할 때, 주식의 배당을 할인할 때 현재 가치로 구할 때 할인율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채권의 할인율이 채권 수익률이고 주식의 채권의 가격을 구하기 위한 할인율이 채권 수익률인 것처럼 주식의 가격을 구하기 위한 할인율이 주식 수익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퍼분의 1이네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EPS가 5,000원이고 주가가 4만 원이다. 그러면은 서울기업의 자기 자본 비용은 얼마로 봐야 되느냐? 그러고요. 그러면 4만 원을 5,000원으로 나눠요. 그러면은 이게 퍼가 되는데 그게 8이 되고 8분의 1로 해가지고 12.5%가 바로 서울기업의 자기 자본 비용이다. 이렇게 쓰는 거죠. 왜 CAPM으로 구하면 되지 퍼로 구하냐? CAPM으로 해서 나온 값이 이 자기 자본 비용이 라면은 이런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그 조건이 축적이 안 되면 이제 쓰는 거죠. 자기 자본 비용은 어떤 방법으로 구해도 그 값이 의미되면 안 돼요. 의미된다는 거는 기대 수익률이 의미라면은 화폐의 시간 가치 개념이 완전히 없는 거잖아요. 수익률이 의미라면은. 그러니까 재무관리 맨 처음 시작하는데 화폐의 시간 가치 개념을 전제로 해서 시작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그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이 돼버리니까 그거는 자기 자본 비용이 될 수가 없다. 자본 비용이 될 수가 없다. 이거. 그리고 양의 값이 되어도 타인 자본 비용보다 작으면은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 자본 비용은 위험이 더 작잖아요. 자기 자본 비용보다. 그런데 위험이 더 작은데 기대 수익률은 더 크다? 그러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 CAPM이라는 것이 기대 수익률과 위험이 그 비례 관계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위험이 더 크면은 기대 수익률도 더 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건을 다 충족을 하려면은 자기 자본 비용이 양의 값을 가지면서 타인 자본 비용보다 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앞에 얘기한 자기 자본 비용의 그 CAPM으로 구하거나 퍼로 구해도 다 자기 자본 비용, 타인 자본 비용보다 작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최후의 방법으로 타인 자본 비용보다 좀 더 높은 값을 사용한다. 좀 더라는 건 적절하게 높은 값을, 적절하게 높은 값이 뭐예요? 그런 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래서 실제로, 자본시장법인가? 거기에 보면은, 시중은행 4개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에 50%업 시킨 가격을 쓴다. 이런 그 조항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한 게 예를 들어, 그 4%다. 그 시중 4개 시중은행에. 그래서 정기예금 금리 평균할 때 4%다. 그러면은 자기 자본 비용은 이것을 1.5배 한 6%로 써라. 이런 얘기죠. 이걸 K2로 쓰고 요거를 KD로 써라. 이런 얘기죠. 근데 이거는 정말 최후의 방법으로 쓰는 거고, 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고서를 쓰거나 또 경제성 평가를 할 때는 이런 방법을 쓰진 않죠. 이런 방법을 써놓고 과제를 수행했다고 하면은 과제비 받기가 민망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자본 비용을 찾아내야죠. 조건을 만족하도록. 자, 이제는 우리가 여러 형태로 자본을 조달할 수 있지만 자본 조달의 방법은 크게 2가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가 타인 자본, 또 하나가 자기 자본. 그래서 이제 대처대조표에 보면 이쪽이 타인 자본, 이쪽이 자기 자본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것을 대표하는 평균 자본 비용을 우리가 가중 평균 자본 비용이라고 그래요. 그냥 평균 자본 비용이라고 하지 않고, 왜냐면은 이 구성비를 가중 치료해서 평균을 내기 때문에. 그래서 가중 평균 자본 비용은 K5로 표시합니다. K5로 표시해요. 그래서 여러 원천별로 자본을 조달할 수 있지만 크게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으로 구분해서 총 자본 중에서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에 차지하고 있는 구성 비율을 가중치로 평균값을 산출해라. 그게 바로 WACC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K5는 KI. 이거는 세금 효과를 감안하면 KI고 세금 효과를 감안하지 않으면 KD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KI 곱하기 부채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 그 다음에 KE 곱하기 전체 자본에서 자기 자본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은 이건 다 이제 시장 가치예요. 시장 가치로 해야죠. 우리가 장부 가치로는 안 돼요. 장부 가치로 하는 건 아니고 시장 가치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이용해서 어떤 투자 결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미래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를 가지고 미래에 대한 결정을 하는 거지 과거 걸 가지고 하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 그러면 어떻게 이용되느냐라고 할 때 기업 가치는 미래에 예상되는 영업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영업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구하려면 할인율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할인율이 바로 여기서 구한 WACC다. 그러니까
영업현금 흐름 OCF를 또는 뭐 잉여현금 FCF를 C라고 표시하고 기업 가치를 구하면은 바로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V는 C 나누기 1 플러스 KO의 1승, 그 다음에 2승, 3승, 4승 이러면서 기업이 무한히 계속되니까 무한연금의 현재 가치로 C 나누기 K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 조달 정책의 목표는 자본 비용을 자본을 조달하는 걸로는 C를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C는 이미 결정이 된 거고 그 다음에 KO를 가장 작게 만드는 자본 조달 방법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V를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이용한 그 기업 가치 평가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회사를 세우려고 해요. 그런데 이 자회사를 세우면은 영업 현금 흐름은 매년 10억 원씩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런데 자회사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법인세율은 20%라고 하고 첫 번째 방법은 부채 비율 100%가 되도록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부채 비율 400%가 되도록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입니다. 그 부채 비율 100%가 되도록 자금을 조달한다는 것은 대차대조표를 그리면은 이쪽 그 두 개의 크기가 똑같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부채와 자본의 크기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타인 자본 비용은 10%고 자기 자본 비용은 16%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기업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가중평균 자본 비용은 얼마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타인 자본 비용이 10%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세전 타인 자본 비용이니까 법인세 효과, 그러니까 이자 비용의 감세 효과를 감안한 세후 타인 자본 비용은 10%에서 20% 그 법인세율을 감안한 그러니까 10% 곱하기 1-t 0.2 해서 8%가 되겠죠. 그래서 8%와 16%, 8%와 16%의 반씩.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가정 그 평균 구성비가 반반이니까 그러면은 바로 이게 이제 1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로 그 매년 들어오는 영업현금 그럼을 할인을 하면은 바로 그 값이 이제 83억 3천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부채 비율이 400%가 되도록 자금을 조달하는 거라면은 이제 대차대조표를 봤을 때 여기가 4개고 그리고 B가 이만큼 크고 그 자기 자본은 요렇게 되는 거죠. 여기 4,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에 와크는 어떻게 산출합니까? 8%에 곱하기 5분의 4겠죠. 그렇죠? 그 전체 전체 자본에서 부채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4니까 5분의 4니까 그리고 자기 자본 비용은 23%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채 비율 100%일 때보다 400%일 때 자기 자본 비용이 더 커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 나중에 이제 재물 레버리지 효과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아무튼 더 큽니다. 그래서 그 23% 곱하기 5분의 1을 합니다. 그러면 4, 8이 32에다가 23을 더하니까 55를 5로 나누는 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11%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10억 들어오는 것을 11%로 무한연금의 현재 가치로 계산을 하면은 이게 90.9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 투자라고 해도 똑같은 투자 아니라고 해도 자본을 100%로 자본 구조를 100%로 하는 것보다 부채 비율이 400%가 되도록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기업 가치를 더 높이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자본 조달의 방법이 와크를 변동시키고 와크에 영향을 주고 그 와크가 기업 가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결국 자본 비용이 기업 가치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봅시다. 기업이 그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으로 두 개 나눌 수 있다. 타인 자본을 구할 때는 이자의 감세 효과를 고려해야 된다. 또 자기 자본 비용은 CAPM이나 펄을 이용해서 구해야 되는데 아무튼 타인 자본 비용보다는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중평균 자본 비용은 이 타인 자본 비용과 자기 자본 비용을 그 자본의 구성 비율을 가중치료해서 평균한 값이다. 기업 가치는 영업 현금 흐름을 그 OCF 또는 FCF를 가중평균 자본 비용으로 할인하는 거기 때문에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즉 작게 해야 기업 가치가 크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그 자본 조달과 자본 비용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